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열풍은 이제 단순히 챗봇과 대화하는 단계를 지나 기업의 수익 구조와 물리 세계의 작동 방식까지 바꾸는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특격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액센추어와 딜로이트 같은 대형 컨설팅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강력한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해군과 약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계약도 갱신하면서 국가 안보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영향력을 더욱 키워갈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 그리고 XAI의 지능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서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구글입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를 통해 쌓아올린 독점적 위치를 흔들기 위해 구글은 TPU 생태계와 호환 기술을 강화하며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기반 장벽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이익률을 높이는 오퍼레이셔널 AI, 그리고 물리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 영역의 중심에 서 있는 주요 기업들의 최신 동향과 2026년 전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라고 하면 AI 인프라처럼 우리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영역에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AI가 실제 기업 내부에 적용되고 물리 세계 안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과 같은 주요 기업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최신 움직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2026년을 향해 어떤 전망이 열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2025년에 매우 큰 관심을 받았던 팔란티어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팔란티어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현재 흐름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핵심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내용은 액센추어와의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뉴스는 최근 12월 중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액센추어와의 제휴를 확대하며 약 2,000명 규모의 컨설팅 인력이 AIP와 파운드리 도입을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영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PwC와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급 컨설팅 기업들이 일종의 제2영업망처럼 기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팔란티어가 점점 더 많은 컨설팅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설팅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팔란티어는 AIP와 파운드리 같은 자사 도구들을 컨설팅 기업을 통해 더 넓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팔란티어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PwC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확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뉴스를 돌아보면 팔란티어는 딜로이트와도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기업들은 이미 많은 기존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층을 상대로 교차 판매를 진행하면
민간 부문 도입 기업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바로 이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앞서 정리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 팔란티어는 부족했던 영업 자원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 자원 부족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알렉스 스카프의 과거 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발언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무렵에 알렉스 스카프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5년 안에 매출을 10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성장을 현재 약 4,100명 수준인 직원 수를 3,600명으로 줄이면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어떻게 직원 수를 줄이면서 매출을 10배로 키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면 팔란티어는 컨설팅 기업과의 제휴를 계속 확대하면서 그들이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을 직접 모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객망을 가진 컨설팅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게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액센추어와의 계약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은 팔란티어가 미국 해군과 약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뉴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팔란티어는 육군이나 공군과의 계약으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군과도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핵심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해군과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적은 원자력 잠수함의 공급망을 혁신하는 데 있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인해 수리가 늦어지고 정비 일정이 밀리는 문제를 AI 기반의 예측과 가시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제조업 재건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선과 방위산업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의 공급망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 단계부터 선박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어떤 공급망이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가시화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영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산업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점점 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흐름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당시 팔란티어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완성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과 건설 공정을 가시화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예정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어느 공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부품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대상이 선박과 군사 장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박과 데이터 센터의 완성 과정을 가시화하는 팔란티어의 움직임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국가와 산업의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계약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팔란티어라고 하면 주로 미국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 영역에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팔란티어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으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실제 뉴스는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계약 연장입니다. 팔란티어는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계약을 갱신하며 유럽 안보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대해 팔란티어의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말하자면 미국의 일극 지배가 끝난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히 중국처럼 미국과 대등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예전처럼 단순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역시 자국의 군사력과 방위 기술을 더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발언도 중요합니다. 영국은 방위와 군사 기술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런던에 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무소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크게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AI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계약 확대를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도 팔란티어와 유럽을 둘러싼 뉴스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움직임은 이제 미국 안보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유럽의 방위와 정보 체계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최근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강하게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투자자된 아이브스입니다. 먼저 그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피지컬 AI에 관해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넘어설 기업이 없으며 2026년이 테슬라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려놓는 애널리스트는 단 아이브스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을 테슬라의 큰 성장기로 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두 가지 발언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테슬라의 수익력이 4배에서 5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구조에서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마진 구조가 크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의 보급률이 15%에서 50%까지 확대된다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물리 세계에서 AI를 움직이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향한 핵심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먼저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관심도 오랫동안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고도화가 계속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의 보급률이 15%에서 50%로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핵심 상품은 더 이상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만 머물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댄 아이브스가 말한 핵심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내년 초에는
연방 차원의 로드맵을 명확히 하는 어떤 형태의 대통령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규제가 점차 풀리면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 전역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사업은 xAI, 테슬라 스페이스X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중 테슬라는 수익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동시에 규제 장벽이 낮아질수록 더 큰 확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얻는 물리 세계의 데이터를 xAI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이동 우주 로봇 물리 환경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게 되면 xAI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독자적인 경제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연결되는 머스크 생태계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디지털 정보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머스크 경제권은 물리적인 이동과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물리 기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오픈 AI와의 경쟁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제민이라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기반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TPU라는 자체 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수직적으로 통합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과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디지털 AI 영역에서 이러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면 테슬라는 물리 세계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경제권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결 구조와 거대한 생태계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일 기술 하나가 아니라 그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상품과 서비스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단순한 성능 경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더 중요해지는 것은 누가 자신만의 경제권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짐 크레이머의 발언을 통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2026년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디스트리뷰션, 다시 말해 보급과 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AI 모델들을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 안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시 구글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글은 크롬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매일 사용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I 모델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모델이 사용자의 일상 속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이 발언은 원래 구글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는 xAI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xAI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으면 xAI는 더 빠르게 보급될 수 있고 머스크의 경제권 역시
더 강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테슬라의 최신 동향과 2026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된 아이브스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주목 기업으로 언급한 것은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역시 2026년에 매우 큰 관심을 받게 될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수출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매출 문제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누가 확보하느냐와 연결된 기술 패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신 흐름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는 약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반입되려다 적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중국 측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엔비디아와 자주 비교되는 대상이 바로 화웨이의 칩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엔비디아의 H200 칩과 화웨이의 어센드 910C 칩입니다. 화웨이의 칩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칩 성능과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놓고 보면 아직 계산 능력에서 엔비디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쪽의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내 칩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엔비디아 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자립을 말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계산 능력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I 인프라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역시 아직 엔비디아 칩을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한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수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 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블랙웰의 높은 성능과 그 복잡성에 있습니다. 이 복잡성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의 설명을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블랙웰 렉의 무게가 약 1.3톤에 달하고 높이는 1000장에 가까울 정도이며 무려 120만 개의 서로 다른 부품이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잡성과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각 기업들은 블랙웰보다 더 높은 성능의 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부품과 거대한 시스템 규모를 갖춘 제품을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쉽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강점은 칩 하나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공급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에 가장 크게 도전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PU를 보유한 구글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최신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구글의 엔비디아 도전이 이제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맞춤형 AI 칩인 TPU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던 비판은 성능 자체보다 도입이 어렵다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구글과 엔비디아의 칩 경쟁은 더 이상 단순히 어느 칩이 더 빠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칩을
실제 기업들이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기존 시스템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발언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생태계에 있습니다.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칩과 그것을 움직이는 쿠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만약 구글이 이 소프트웨어와 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엔비디아의 방어력을 현실적으로 시험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칩 자체, 즉 하드웨어 성능을 떠올립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칩 성능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인 쿠다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많은 AI 개발 환경이 쿠다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쿠다와 잘 맞는 엔비디아 칩이 기본 선택지가 되어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구축해 놓은 개발 환경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가 아무리 매력적인 선택지로 등장하더라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부족하면 실제 도입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TPU가 자주 부딪혀온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칩을 바꾸는 일이 단순히 장비 하나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자 교육, 기존 코드 수정,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 클라우드 비용 구조까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새로운 칩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까지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이 흐름에 대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TPU는 구글 내부에서는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 칩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자 마찰이 생겼습니다. TPU는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안에 넣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에는 쿠다가 있습니다. 쿠다는 AI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식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개발자에게 엔비디아는 가장 쉽고 익숙한 기본 선택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에게 쿠다의 존재는 매우 큽니다. 개발의 토대가 엔비디아의 쿠다 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칩과 하드웨어가 계속 선택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한 TPU 호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용으로 작성된 코드나 작업 흐름을 큰 수정 없이 TPU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엔비디아 생태계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기존 개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구글의 TPU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바로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메타도 TPU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TPU 호환 방식을 활용한 도입 방법에 대해서도 메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은 단순히 TPU를 외부에 파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TPU를 쓰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되면 칩 판매를 넘어 클라우드 고객까지 확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TPU 경쟁은 반도체 경쟁인 동시에 클라우드 플랫폼 경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구글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칩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쌓아서온 쿠다 중심의 잠금 효과를 약화시키고 TPU도 기업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성공한다면 AI 인프라 시장의 경쟁 구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경쟁은 주로 칩의 성능이나 AI 모델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최고 성능보다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널리스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 경쟁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 성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진과 스케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 진짜 압력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구글이 추진하는 TPU 호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가장 강한 칩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성능 기록보다 매일 발생하는 추론 비용과 운영 비용이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도 TPU를 둘러싼 움직임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엔비디아는 쿠다를 활용해 AI 인프라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TPU 호환 방식이 더 널리 퍼지면 엔비디아 생태계에 묶이는 잠금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과 엔비디아의 칩 경쟁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특정 공급업체에 묶이지 않고 계산 자원을 가장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 또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작업량을 옮길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AI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칩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누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며 누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오픈 AI입니다. 오픈 AI와 관련해서도 최근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 동향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 샘 올트먼은 두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글을 상대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제미니3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품 전략에 있는 약점을 확인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그 약점들에 매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구글처럼 기존 메시지 앱이나 서비스 안에 AI를 넣어 사용하게 만드는 방식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서 일을 끝내놓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구글의 전략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구글의 강점은 지메일이나 유튜브처럼 이미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메일에 AI를 넣기만 해도 많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제미니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샘 올트먼은 기존 도구 안에 AI를 끼워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예 사용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사용자가 명령을 하나씩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의도를 이해하고 작업을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사용자의 습관을 누가 장악하느냐입니다. 구글은 이미 사람들이 매일 여는 서비스 안으로 AI를 넣어 습관을 유지하려 하고 오픈 AI는 아예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은 모델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가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누가 바꾸느냐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과 오픈 AI의 전략은 서로 다릅니다. 구글은 이미 가진 플랫폼 안으로 AI를 깊숙이 넣으려 하고, 오픈 AI는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AI 시장의 중요한 경쟁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AI는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챗GP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로 시장을 넓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픈 AI는 수익성 문제라는 현실적인 압박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비용과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즉 B2B 영역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 샘 올트먼 역시 2026년에는 엔터프라이즈, 다시 말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오픈 AI의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용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동안 엔트로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고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강화해 온 것입니다. 오픈 AI 역시 2026년에는 이 B2B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오픈 AI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산업 전체가 이제 실험과 화제성의 단계를 지나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구글과 테슬라의 흐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AI와 로봇이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회사만의 경제권을 만들고 그 안에 사용자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느냐입니다. 테슬라가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스페이스X가 우주 인프라의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xAI는 더 많은 물리 세계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될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xAI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글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지메일처럼 이미 수많은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미니를 자연스럽게 넣으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제미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이나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은 사용자를 계속 모으고 그 사용자들에게 다른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교차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용자를 모으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연결하며 자기만의 경제권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한번 들어온 뒤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기술이 비슷해질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능 차이가 아니라 결제 데이터 커뮤니티 습관을 얼마나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느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흐름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든 도시든 개인이든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에서는 세계화와 확장이 중요한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고 더 많은 연결을 만드는 것이 성장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조금 다른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자기만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계에서 진짜 가치를 갖는 것은 독자적인 맥락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본질을 골라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해 발신자이자 크리에이터가 되는 일이 기업가 회사원 정치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이나 돈이 중심이었고 이후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광 맥락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얻기 어려운 생각, 세계관, 신뢰 커뮤니티,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경제권의 가치는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기만의 경제권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회사원이든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한국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고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이 질문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단순히 남이 만든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맥락을 만들고 어떤 신뢰를 쌓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지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이 강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가 생기고 누가 그 가치를 오래 붙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이 변화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